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배우며 자라난 아이. 그는 세상 누구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었고 사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 여자의 내면은 상상도 못할 진실을 감추고 있었죠. 나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은 낡은 기와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항상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시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손바느질로 우리 가족의 생계를 도우셨다. 돈은 늘 부족했지만 사랑만큼은 풍족했던 집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항상 친구들과 마을 뒤편 개울가로 향했다.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물고기를 잡으려 애쓰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다. 친구들은 나를 믿고 따랐고 나 역시 그들을 진심으로 아꼈다. 민수야,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나는 친구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달려갔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시고 어머니는 내 학교 생활을 물어보셨다. 가난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부모님이 돈 걱정으로 한숨 쉬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민수 학용품 사야 하는데.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커서 반드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고. 민수야,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돼.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친구가 숙제를 못했을 때 내 것을 베끼라고 하지 않았고 돈을 주어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마을 어른들은 민수는 참 착한 아이야라고 칭찬해 주셨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큰 지갑을 주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아무도 모르잖아. 그냥 가져라고 했지만 나는 곧바로 파출소에 신고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병원비로 급히 필요했던 할아버지의 돈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셨다. 겨울밤이면 온 가족이 아궁이 앞에 모여 앉았다.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시며 자장가를 불러주셨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다.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때 알았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했을 때 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어깨도 넓어졌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져 있었다. 동기들은 나를 보고 놀라워했다. 야, 민수 완전 다른 사람 됐네. 군대에서 뭘 먹고 왔어?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복학 첫 주에 동아리 설명회가 있었다. 나는 사진 동아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곳으로 향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내 시선은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창가에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긴 생머리가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맑은 눈동자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 주변에 앉은 여학생들이 계속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 공간에 흐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과 3학년 지연이에요. 그녀가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부드럽고 청아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 순간 운명이라는 걸 믿게 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한 선배가 내게 다가왔다. 야, 신입생. 저 애한테 관심 있어? 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재밌겠네. 한번 도전해봐.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연 씨,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오빠는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질문이 묘하게 어른스러웠다. 19살 여학생이 할 만한 질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성숙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 솔직하게 말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정말 있나요? 지연이 웃으며 물었다. 그 웃음 속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지만 사랑에 빠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야, 그 얘기 하지 마라. 민수가 알면 충격받을 거야. 한 번은 이런 말을 우연히 들었지만 나는 그냥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지연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녀는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남자들을 이용하는 법을 터득한 상태였다. 청순한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차가운 계산기 같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지연은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3학년 선배 2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 한 명은 학생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강남의 부유한 집안 아들이었다. 놀라운 것은 두 선배 모두 지연이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오빠, 나 오늘 아파서 학원 못 가겠어. 병원비 좀. 지연은 학생회장 선배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선배에게는 오빠, 오늘 우리 기념일이잖아. 선물 기대해도 될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의 다이어리였다. 거기에는 각 남자별로 정리된 정보가 적혀 있었다. 김 선배, 용돈 받기 좋음, 매주 화요일 가능, 박 선배, 명품 선물, 한 달에 한 번만, 이 선배, 공부 도움, 시험 때만 연락. 절친이었던 수진이가 우연히 그 다이어리를 본 후 지연이에게 물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지연은 차가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예쁘게 태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난 그냥 내가 가진 걸 활용하는 거야. 그리고 무서운 말을 덧붙였다. 너도 똑똑하면 나처럼 해봐. 못하겠으면 입 다물고 있고. 수지는 그날 이후 지연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지연이를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학에 와서도 지연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 경영학과의 재벌 3세에게는 오빠, 나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했고, 의대생에게는 의사가 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라며 접근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무려 15명의 남자 연락처가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었다. 식비 오빠, 명품 선배, 과제 도우미, 유흥비 ATM 이런 식으로 각각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일상이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지연의 방에 있던 공책이었다. 거기에는 각 남자들의 성격, 약점, 가정환경, 용돈 규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영업 고객관리 장부 같았다. 그런 지연이가 나를 만난 건 새로운 도전 정신 때문이었다. 군 제대 후 성숙해진 내 모습이 그녀에게는 흥미로운 사냥감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부모님께 받은 돈과 군대에서 모은 적금을 털어서 만든 종잣돈이었다. 원룸에서 혼자 포장하고 배송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첫 달 매출은 겨우 50만 원이었다. 하루에 한두 개 주문이 들어오면 다행이었다.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며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직한 거래, 신속한 배송, 친절한 서비스를 모토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1년 후에는 월 3천만 원, 2년 후에는 월 1억 원을 돌파했다. 직원도 10명, 20명, 50명으로 늘어났다. 3년 후 내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30대 젊은 CEO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다. 그 기사를 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다. 기사가 나간 바로 그날 밤 5년 만에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수 오빠 나야. 지연이야. 기사 봤어. 정말 대단해졌구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녀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더 세련되어져 있었다. 민수 오빠 나 그때 너무 미안했어. 졸업하고 바빠서 연락도 못했고.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은 그 눈물이 연기였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지연이는 그동안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성공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대박이네. 얘랑 결혼하면 평생 걱정 끝이야. 나 많이 변했어. 정말로. 그때는 너무 어려서. 지연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지연의 입가에 스친 미묘한 승리의 미소를 나는 보지 못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지연과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행복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고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다.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운명을 바꿀 만남이 있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대학 동기 철수를 만났을 때였다. 오랜만에 만난 철수는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수야, 혹시 너 그 얘기 아직도 몰라? 철수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다. 무슨 얘기? 나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봐. 화면에는 지연이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다. 날짜를 보니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그날은 지연이가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던 날이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연이는 지금도 최소 3명의 남자랑 동시에 만나고 있어.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너한테만 말 못했어. 철수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지연이 서로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SNS에는 올리지 않은 비밀 계정의 게시물들. 내가 모르는 지연이의 또 다른 삶이 그곳에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연이의 친구가 찍었다는 동영상이었다. 지연이 한 남자에게 오빠, 민수는 그냥 ATM이야. 진짜 사랑은 오빠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전문 탐정 업체에 의뢰했다. 완전한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영상, 사진, 통화 기록, 만남의 장소와 시간까지 모든 것을. 2주 후 받은 보고서는 내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총 3명의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각각에게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순수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다른 남자들에게는 나를 돈만 있는 바보라고 부르고 있었다. 가장 역겨웠던 건 지연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다. 민수 완전 호구야. 반지 사달라고 하니까 2천만 원짜리를 바로 사주더라. 이런 바보를 놓칠 수 없지. 하지만 나는 바로 이별을 선택하지 않았다. 더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다. 약혼식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에도 나는 약혼식 준비를 계속했다. 지연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했다. 자기야, 약혼식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할게. 정말 특별한 걸로. 지연이는 신이 나서 약혼식 준비에 몰두했다. 드레스는 500만 원짜리를 골랐고 헤어와 메이크업에도 수백만 원을 썼다. 모든 비용을 내가 지불했다.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약혼식 당일 강남의 유명한 호텔 대연회장은 300여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다. 내 부모님, 지연의 부모님, 친구들, 회사 임직원들까지 모두 모였다. 특별히 언론사 기자들도 초대했다. 성공한 젊은 CEO의 약혼식이라는 명목으로 지연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자와의 결혼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었다.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통화하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성공했어. 이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지연은 내 팔짱을 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장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주례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나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으로 나섰다. 하객들이 갑작스런 상황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연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약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연회장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지연이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영상이었다. 두 번째는 지연이 나를 ATM이라고 부르는 음성 파일. 세 번째는 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차트.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영상이었다. 지연이의 친구들에게 약혼식 끝나면 바로 다른 남자들이랑도 계속 만날 거야. 결혼해도 바뀔 건 없어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5분간 상영된 그 영상은 지연의 모든 거짓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 지연이의 부모님은 충격에 쓰러질 뻔했고 하객들은 분노에 차서 지연이를 노려봤다. 이것이 제가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5년간 저를 완벽하게 속인 연기였습니다. 나는 담담히 말하고 연회장을 나섰다. 뒤에서 지연이가 민수야, 잠깐만, 오해야 라고 절규하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절대 돌아보지 않았다. 약혼식 영상은 그날 밤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충격적인 약혼식 현장. 이것이 진짜 꽃뱀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무려 500만 명이 시청했다. 댓글은 10만 개를 넘어섰고 대부분 지연이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지연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다. 다니던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라는 이유였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다. 심지어 가족들도 지연을 외면했다. 가장 큰 충격은 지연의 어머니였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아이를 키웠을까? 라며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셨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딸은 없다며 지연을 집에서 내쫓았다. 절망에 빠진 지연은 한 달 동안 고시원에 틀어박혀 있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손가락질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해도 사장이 당신 그 사람 맞죠? 우리 가게 이미지 때문에 안 되겠어요 라며 거절했다. 결국 지연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해서 가명으로 살기 시작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렌즈 대신 안경을 썼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 완전히 숨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방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정체가 탄로났다. 손님 중 한 명이 알아보고 여기 그 여자 있어요 라고 신고한 것이었다. 지연은 또다시 쫓겨나듯 일자리를 잃었다. 그때부터 지연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어디서든 정체가 밝혀지면 해고였다.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날이 계속됐다. 가장 참혹했던 순간은 과거 자신이 이용했던 남자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다. 야, 지연아. 이게 누구야? 그때 나한테 했던 짓 기억나? 그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지금 이 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과거 자신이 남들에게 했던 일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비로소 깨달았다. 밤마다 좁은 원룸에서 과거를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연은 영원히 그 여자로 남게 됐다. 한편 나는 이 모든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졌고 사업에서도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6개월 후 회사를 더 크게 확장했고 새로운 사업 분야에도 진출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